네 번째는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강에 이어서 지역사회복지론 핵심 요약 정리 3-3강 마지막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과 2강의 시간을 봤더니 2시간 조금 넘는 시간에서 1강과 2강이 끝났습니다. 3강은 2시간까지는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치면 1강부터 3강까지 지역사회복지론 전체를 살펴보는 시간이 적어도 제 영상을 기준으로 했을 땐 6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6시간 투자할 만 하셨나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과목 6시간을 공부한다라는 마음, 이젠 그러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전략을 하루에 한 과목 공부한다 이러한 전략보다는 하루에 1점을 높인다라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과목을 공부한다라고는 좀 두려움이 있지만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하루에 1점씩만 올리면 내가 지금 115점이지 1점씩만 3주 동안 올리면 20점을 높일 수가 있어. 그러면 135점이 될 수 있잖아. 난 넉넉하게 합격이야. 그렇게 1점을 높이기 위한 전략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구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아직 공부를 마무리하지 못하신 분들은 시간이 6시간 한 과목 투자하는데 6시간을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하나, 여러분들이 불안하시다 그러면 1.2배속으로 영상을 속도를 높여서 살펴봐 주시면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한 과목을 마스터하고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할애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하게도 제 영상 그래도 힘이 되어진다고 댓글을 남겨주신 그러한 모든 분들께 제가 답글은 드리진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해드리면서 이 3-3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룰 내용은 지방분권화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어지는데요. 지방분권화로 인한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화의 개념과 과정입니다. 지방분권화라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중앙에서 가졌던 어떠한 독점적인 권한을 지방으로 권한을 나누어 줬다 그래서 지방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이 언제 도입되었느냐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시의원, 도의원들을 직접 선거로 우리가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995년에는 시도의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도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언제 1995년 6월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지방분권화가 부활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지방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지방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권 나누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와 지역주민의 자치가 결합된 겁니다. 그러면 지방분권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거기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자치라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립니다. 뭐가요? 지방분권이, 지방자치제의 도입이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립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참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지만 시장과 도지사를 대통령이 임명, 완전한 지방자치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1991년 6월 지방의회 선거와 4년 뒤인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을 치르면서 1995년 이 선거가 끝난 7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됐다. 또는 여기가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부활했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95년 7월부터 지방자치 제도 또는 지방분권화가 부활되었다, 시작되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의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화가 됩니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화가 되는 것이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거죠. 왜? 지역 주민들이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로 지역 주민들이 자치 스스로 운영하는, 참여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이 더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가 되었죠. 지역 간 어떤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지만, 사실상 지방분권화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로 인해서 지역 간 뭐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쵸? 서비스의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0회에 보면 지방자치제 도입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행정으로부터 이제는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행정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18회 지방자치의 영향으로 지역 주민의 주체적 참여 기회가 제공되었다, 많아졌고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의식이 향상되어지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사회복지 관련 선거 공약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10회 지방자치는 지역의 특성에 맞고 그 지역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도록 그 지역의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차별화된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고 지역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 관련 지방분권화의 주요 과정에 보면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됐죠. 여러분들이 이건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민간협치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도입,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2004년에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 이양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2005년부터 국고보조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을 했어요. 그래서 국고보조 사업 중 일부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유지하되 일부는 지방 이양 대상 사업으로 구분하여 한시적 분권교부세로 지원합니다. 분권교부세라는 것은 뭐냐면 이 돈은 여기에 써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나누어서 지방으로 돈을 준 것을 분권교부세라 그래요. 그래서 이 돈이 이쪽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역을 나누어서 주는 분권교부세가 2005년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이후 지역별 복지 수준의 격차 및 복지시설의 재정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서 복지 수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은 조율할 필요가 있어서 일부 사업을 중앙사업으로 환원하게 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노인시설 중에 양로, 의료는 아니고 노인 양로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은 2015년부터 중앙정부 사업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환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로 지원했던 것을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는데, 보통교부세는 이렇게 통으로 주는 거예요. 통으로 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입니다. 그것을 복지에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영역으로 집행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권역을 나누어 줄 때는 그래도 이거는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받을 수는 있었는데, 이렇게 보통교부세로 바뀌면서 2015년 보통교부세, 지금 보통교부세로 들어오면서 어디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복지 예산이 커질 수도 있고 복지 예산이 상당히 작아질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분권교부세가 도입되었다가 다시 2015년부터 일부 사업, 장애인 거주시설과 노인 양로시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사업은 중앙사업으로 환원하고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던 것을 2015년부터 전체적으로 보통교부세로 다시 통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분권화가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지방분권화가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영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정적인 전부 다 옳은 설명이 되지만 가끔은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그 방향성까지도 제시해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긍정적인 영향은 뭐예요? 지방 분권화가 도입되면서 긍정적인 건 어떤 것이죠? 지방 분권은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라는 이점이 있죠. 그리고 지역 주민의 새로운 욕구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 개입하려면 국가는 어떻게 돼요? 뭐 국회도 소집해야 되고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미 그 중요한 부분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방 정부로 이양하면서 보다 신속하게 뭐 할 수가 있어요? 반응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고 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됐다라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중앙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이 약화가 되었고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왜? 중앙정부가 사회복지 책임이 약화가 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체의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가 맡아야 하는 사회복지의 역할의 축소로 인해서 복지 예산이 감소될 가능성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지역 간 복지 수준의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지역은 복지에 관심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복지의 예산이 늘어날 수 있지만 반면에 어떤 지역에서는 복지에 관심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면서 복지 예산이 상당히 쪼그라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의 심화로 지역 이기주의가 어떻게 할 수 있다? 팽배할 수 있다라는 것도 부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왔죠. 지방 분권으로 인해 지역 간 복지 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맞는 거죠. 부정적인 영향을 얘기를 한 것이고 12에서는 지방 분권화의 부정적인 영향은 사회복지 행정 업무의 재정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사회적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더불어서 지방정부가 사회개발 정책에 우선에 두는 경우에 지방정부의 복지 예산이 감소될 수 있고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 격차로 복지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15회 시험에서는 지방분권화의 긍정적인 영향도 시험에 나오는데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 기회가 증진된다라는 거죠. 풀뿌리 민주주의처럼요. 주민욕구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고 지방행정 부서의 역할 강화 및 비정부 조직의 자원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방분권화가 지역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과제. 자, 지방분권화가 어쨌든 1995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분권화가 실시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의 이러한 부분들을 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과제가 있느냐? 복지 재정의 불평등과 복지 수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에 맞는 정책과 그리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이러한 정책들이 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재정 확대와 재정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과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민간 부분의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방 분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요구와 이러한 부분들, 역량이 있어야만이 행정으로부터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그것을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 부분의 역량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수준에서 사회복지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환경이 더불어서 요구되어집니다. 10회에 보면 지방분권화 이후 민간 부분의 과제로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무능력 개발과 책임성 강화, 복지 관련 연계망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종교, 시민단체 등과 상호 협조를 강화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협력까지도 우리가 도모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8회에서는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방정부는 사회복지 서비스 기획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할 때에도 이제는 저와 같은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러한 역할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11회 보면 지역사회 복지는 복지 재정 분권화로 인한 지역 간 복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역사회 복지는 복지 재정 분권화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재정의 분권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재정은 중앙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의 권한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복지재정 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지재정 분권화로 인한 지역 간 복지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복지 전달체계 네트워크 강화 등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회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체계에 대해 강조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서 0.5문항 정도가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암기하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발달사 과정에서도 이 영역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1995년에 보건과 복지를 통합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5년간 시범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사업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2004년에 이번에는 보건과 복지가 아닌 복지만, 사회복지만 별도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2년간, 2004년에서 2006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 2년간 시범사업을 할 때 행안부에서, 보건복지부는 이걸 했지만 행안부에서 뭘 했냐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게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무소는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얘가 아닌 2006년 7월부터 8세대 서비스를 포괄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도입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도입하면서 언제? 2007년부터 뭐예요?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주민센터. 그래서 2007년부터 읍면동 사무소를 읍면동 주민센터로 명칭을 바꾸게 되고, 이게 언제? 2016년 읍면동 주민센터가 2016년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읍면동 사무소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바뀌었다라는 내용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2010년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사통망이 개통이 되어집니다. 2010년에 사통망이 개통이 되어지면서 복지 정보를 누가? 공공에서 복지 정보를 관리하기 시작해요. 이 공공에서 복지 정보를 관리하니까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사례 관리가 가능하겠네? 그래서 2012년에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는데, 희망복지지원단의 주요 업무가 뭐예요? 통합사례관리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통합사례관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기초로 2012년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이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 희망복지지원단은 아직도 시군구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2010년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었다면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장 정보를 포괄하고 있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완전 개통합니다. 언제? 2013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개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발표하고, 2016년 아까 뭐예요? 행정복지센터 명칭도 이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16년 읍면동 복지 허브화, 2012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기억해 두시고요. 2017년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도 2017년 했고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 운영을 통해서 공공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회 시험에서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했다. 2012년 시군구 단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2017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여기가 아까 요거였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그리고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그리고 2016년 읍면동 복지 허브화, 이러한 내용들이 시험에 골고루 연도와 함께 출제되어지고 있으니 연도와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지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언제라 그랬어요? 2010년이라 그랬죠? 사회복지 사업의 관리를 사업별 관리에서 이제는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별 관리에서 개인별, 가구별로 이제는 관리하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적 자료의 연계를 통해서 사업별로 상의했던, 그러니까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뭐 다양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별로 별도로 관리했던 것을 이제는 대상자 선정 기준의 표준화, 간소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가 되면서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가 나오더라도 기존에 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 이음으로 출발하여 2013년에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개통되었다 그랬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도입으로 현재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자, 희망복지지원단 언제? 2010년에 공공에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이제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면서 2012년부터 희망복지지원단, 어디에? 시군구죠.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이렇게 같이 암기하셔야 돼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단 하면 틀린 거예요.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2012년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에게 공공 민간 급여 서비스 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의 빈곤층이 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자활 대상자들의 탈빈곤 지원을 초점에 맞추면서 전체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에서 이제는 뭘 하고 있어요? 통합 사례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체계에 보면 읍면동, 지금 현재예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희망복지지원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16년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죠.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를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를 합니다. 단순 사례관리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냥 서비스를 개입하고, 여기가 단순하지 않은 약간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경우는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방문형 서비스 체계화 등을 통한 사후관리 지원체계를 연계 협약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 이음, 복지자원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통합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요. 15에 보면 희망복지지원단은 지역주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원과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2013년이라 그랬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이제 사회보장의 정보를 여기다가 플러스한 거예요.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부 부처의 복지사업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개인별, 가구별 복지 서비스 이력을 이제는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관리 운영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와 2014년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2016년 읍면동 주민센터를 권역별로 묶어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권역별로 묶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단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권역이 아니라 이런 거의 다 읍면동별로 뭐예요? 맞춤형 복지팀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권역별로 몇 개의 읍면동을 이렇게 작은 데는 묶어서 권역별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복지 허브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각지대 발굴,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 인력 투입을 통한 민관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이에요. 20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계획 수립으로 본격 도입되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확대되어집니다.
는 2017년부터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범사업으로 공공부문이 돌봄 서비스, 특히나 종합재가라든지 장기요양, 노인돌봄, 보육 등 직접 제공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그러면 사회서비스는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느냐? 시도지사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도산하 출자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공익법인으로 설립한 뒤 거기에다가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서원을 뭐 하고 있어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인데 0.5문항인데 여러분들 전담 공무원에 관한 내용은 짧게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셔도 대부분의 모든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통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역에 있는 연도만큼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보면 아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소속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라 그럽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라 그러겠죠. 그러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어떤 사람이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 직렬로 사회복지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러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시도에서도 일할 수 있고 시군구에서도 일할 수 있고 읍면동에서도 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 사무전담기구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 전담기구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시도와 시군구에서 일하는 사람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다 라고 얘기하면 아닌 거예요. 왜? 읍면동이나 사회보장 전담기구에서도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업무는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는 우리가 국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 그랬죠. 그러니 지자체의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 관한 업무는 누가 할 수 있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회보험은 국가가 공단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에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일할 수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 하면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찾고, 아닌 것은 뭐예요? 사회보험의 제도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상담, 실태조사, 가정환경을 파악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서비스의 주요 업무고 공공부조의 주요 업무인 것이죠. 그래서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뭐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보험 관련 업무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연역, 요 정도의 연역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겠나요? 1987년에 최초 배치입니다. 별정직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최초 배치합니다. 언제? 1987년에. 그리고 1992년에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1992년에 마련하고 2000년에 들어와서 여기에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었는데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2000년에 변환이 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2000년에 같이 명칭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00년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명칭도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2014년 어디로? 사회복지 사업법이 아니라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관한 내용은 이쪽 법에 이제 포함되어졌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18회 볼까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 조사 등 사회보장 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맞지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2000년에 별정직에서 일반직 사회복지 직렬로 전환되었다. 맞습니다. 별정직에서 일반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2000년에 바뀌게 됩니다. 1992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죠.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87년에 최초 배치라 그랬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었다. 맞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는 지역사회복지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역사회복지관 법제론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지역사회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관의 역할은 우선 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의 모든 주민이 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취약가구라 그래서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우선 이용 대상자가 별도로 4개의 대상자가 구분이 되어 있죠. 나중에 살펴보고요.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이 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1906년 원산 반열방에서 사회복지관 사업이 태동이 되어집니다. 2021년 서울에 최초로 태화 여자관이 건립이 되어지는데 이 원산은 북한이에요. 이게 북한.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 하면 1921년 서울에 최초로 설립된 태화 여자관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84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지고요. 88년에 지침이 수립되고 여기 1989년 기억하세요. 1989년에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고 91년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지면서 저소득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일정 규모 500호 이상, 영구 임대 아파트가 500호 이상이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사회복지관 건립을 어떻게 해라? 의무화하라는 내용이 주택건설촉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1989년 반드시 기억하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989년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설립되어지기도 합니다. 15회 볼까요? 사회복지관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관은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97년 개정으로 평가조항이 들어간 거죠. 평가조항. 그래서 최초로 1999년 최초평가가 이루어졌다. 최초평가. 이러한 부분도 간혹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16회 사회복지관은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지역사회 보호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시설평가 제도에 따라 사회복지관도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뭐예요? 1997년 개정 포함 1999년 최초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1990년대 시설평가 제도에 따라서 사회복지관도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맞는 설명이죠. 사회복지관의 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어렵지 않죠? 지역성,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 주민의 문제와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운영위원을 제주도에서 한 8개 정도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시설기관 단체에. 그중에 종합사회복지관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자, 전문성은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의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그러한 모든 체계가 전문적인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역할에 맞는 전문가들을 채용해야 되는 것이고, 책임성, 사업 수행에 따른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하고 책임을 다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율성은 복지관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합성은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복지기관, 이러한 기관 간의 연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원, 연결자, 네트워크, 그 다음에 통합성, 원스톱 서비스, 전부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성은 지역 내 공공 민간 복지기관 간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원 활용은 당연히 지역사회 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중립성은 뭐의 중립이에요? 정치활동이나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사회복지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에 보면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져야 되고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욕구와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율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사회복지관은 지역성, 책임성, 통합성, 자원 활용 등의 원칙을 토대로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암기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시면 되겠죠. 자, 지역사회 복지관은 설치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하고 운영할 때에는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우선 설치하면서 사회복지관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 운영 주체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외자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뭐예요? 복지관을 운영하겠다라고 신고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비용의 수납입니다. 사회복지관은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에 소요되는 요기예요. 최소한의 비용을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비용 수납 가능해요.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다만 실비 이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무료 이용자를 20% 내외로 해야 합니다. 전부 다 실비로 받고 무료 이용자를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배제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20% 내외 범위 내에서는 무료 이용자를 우리가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수납된 실비의 이용은 사회복지관의 세입 예산에 당연히 편입하고 사업의 자체 비용에 충당하게 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시설운영위원회는 설치 목적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생활자의 권익, 그러니까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생활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위원회가 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일단 시설의 장, 그 다음에 시설의 거주자, 이용자 대표, 그 다음에 보호자 대표, 시설 보호자 대표, 그 다음에 또 누구? 종사자 대표, 시설 종사자 대표, 그리고 담당 공무원, 그 다음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대표, 그리고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다음에 전문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될 수 있어? 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거주자, 보호자, 종사자. 결국 운영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거주자가 목소리를 내고 보호자가 목소리를 내고 종사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사항을 보면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이에요. 심의사항에 뭐가 없어요? 예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심의사항은 프로그램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거주자의 생활환경,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 그리고 시설과 지역사회 협력관계, 이러한 내용이 심의사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이들이 이러한 곳에 와서 이러한 목소리를 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위원을 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분들이 참석해서 이러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발언의 기회들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종사자의, 그 다음에 이용자, 이러한 사람들의 인권과 권익과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들을 심의하게 되어 있다. 의결은 없어요. 시설 운영위원회는요, 의결권이 없어요. 뭐만 있어? 심의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결권은 없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이에요.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금은 혹시나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후원금의 내용도 한번 읽어보라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일시정지해서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넘어갈게요. 자, 사업의 대상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또 이쪽이에요.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모든 지역 주민으로 한다라고 서두에 설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있다 그랬어요? 우선 지원 대상이 4가지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그랬죠? 다만 다음 주민을 우선적인 사업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 수급자와 차상위, 국민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두 번째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노인,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세 번째는 취업과 취업 알선이 필요한 주민이에요.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주민. 네 번째는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이에요.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 그 밖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4가지의 대상이 시험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9회 볼까요? 사회복지관은 취약계층 주민에게 우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노인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유아,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 취업 알선이 필요한 주민 등은 사회복지관의 우선사업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사회복지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해서 우선적인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죠. 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주민에 대해서 우선적인 사업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 내용을 다양한 회기에서 시험에 출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사회복지관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사업의 내용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관은 3대 기능으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요 3가지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 사례관리는 3가지밖에 없으니까 암기하기 좀 편해요. 사례 발굴, 사례 개입, 서비스 연계. 사례를 발굴하고 개입하고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기능은요, 엄청 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큰 타이틀을 보면 가족 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자활 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역 조직화는요, 여기는 크게 3가지 사업에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전부 다 완벽하게 암기하면 좋지만 사례 관리는 우리가 쉽게 암기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은 너무 많아. 그나마 적은 게 지역 조직화예요. 그래서 지역 조직화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되 자주복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원 개발 및 관리, 주민 조직화, 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그래서 자원 개발 및 관리는 뭐예요?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 조직화는요, 지역 조직화 안에 주민 조직화가 있습니다. 지역 조직화 안에 주민을 조직하는 거예요. 요 순서를 바꿔서 시험에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역 조직화 기능 안에 주민 조직화가 있고, 자주복, 복지 네트워크 구축이 있죠. 복지 네트워크 구축은 실습 지도가 여기에 포함된다. 아, 그리고 주민 조직화에 주민 교육 있죠. 여기에 교육문화 사업이 있는데 주민 교육은 주민 조직화 사업의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별도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볼까요?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주민조직화 아니에요. 지역조직화 기능이 있다. 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기능을 수행한다.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는 뭐예요? 자주복의 예죠. 그래서 어디죠? 자원봉사 개발 및 관리는 지역조직화 기능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역조직화, 자주복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17회 주민조직화 사업의 예로 A 종합사회복지관은 독거노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봉사단을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했다.
주민조직화. 주민조직화는 뭐예요? 주민의 모임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 뭐예요? 주민봉사단을 조직했으니까 주민조직화죠. 주민조직화 및 교육, 복지 네트워크 구축,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개발 등은 지역조직화. 지역조직화 기능이죠. 자주복이 여기에 있는 거죠. 사회복지관 사업 중 후원자 개발. 후원자 개발은 뭐예요? 자원 개발 및 관리고 지역조직화죠. 그래서 지역조직화 기능에 해당한다. 그래서 자주복 기억하세요. 지역조직화 안에 자주복이 있다라는 것. 사례관리의 기능 읽어보시고 10회 지역사회 보호사업 분야에는 보건의료 이처럼 지역사회 보호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정답을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다 암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회 가족기능 강화사업 가족기능 강화사업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관계 증진 사업이 여기에 속한다라는 것이고 밑반찬 배달 서비스는 뭐예요? 서비스 제공이겠죠. 지역사회 보호사업,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가족기능 강화사업, 직업기능 훈련 프로그램은 자활지업 사업에 해당한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 해당되고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은 가족기능 강화 사업에 직업기능은 자활지원 사업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활, 직업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자활지원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문화 사업으로서 노인 여가 문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문화는 당연히 노인 여가 문화 사업은 문화 사업에 포함될 수가 있죠. 여기 문화가 있잖아요.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매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은 유사한 단어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답을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역 조직화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자주복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공동모금의 관련입니다. 공동모금에도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어지는데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공동모금에는 어떤 거예요? 모금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자발적 기부문화 정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누가 하는 거예요? 민간 부분의 자원을 동원하는 핵심적인 전략으로 공동모금회가 이용되어지고 있죠. 민간복지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복지사업에 배분하는 민간복지운동이다. 기억합시다. 무분별한 자선사업의 난립 그 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이게 언제 법이 1997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1997년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1999년에 사회복지 회법이 1999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는 뭐예요? 무분별한 자선 활동이 난립되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한 자선 사업의 난립을 막고 지역 주민의 신뢰할 수 있는 민간 모금 단체를 조직한 것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의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 정신을 함양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고에도 기여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프로포절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이것이 우리 사업의 어떤 문제 해결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때에 배분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민간 차원에서 자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면서 공익적인 사업을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에는 개별 민간기관이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에서 뭐만 잘하면 우리가 전문성을 잘 높여서 제대로 프로포절만 잘 작성해도 후원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공동모금은 제도적 틀 내에서 민간 자원을 동원하고 기부 문화에 대한 의식을 증진시킨다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이에요. 사회복지 공동모금 해법은 1999년이라 그랬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은 97년이고 공동모금해법은 99년에 기반을 둔 법정 모금 배분 기관입니다. 그래서 공동모금에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각 지역의 근거법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해법이 있지만 법인은 뭐예요?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인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모금회는 개별 법인이 아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중앙모금회에 속한 지회다. 각 지역에 있는 모금회는 뭐다? 지회다. 독립법인이 아니라 지회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모금한 재원의 배분 및 운영 관리, 모금과 관련된 조사, 연구, 홍보, 교육 등을 할 수가 있고요.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면서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회장 1인, 부회장 3인, 15에서 2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분과, 홍보, 모금, 배분분과 이렇게 4개의 분과위원으로 나누어지고요. 모금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의한 기부금품,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한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19회 출제되었던 시험을 보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다. 맞는 설명이에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운영은 어떤 법에 근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법이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인 거예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의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기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과 공동모금 재원의 운영 및 관리,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 협력하는 사업 등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요 모금 방법은 뭐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연말에만 모금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연중 모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모금회 모금 사업은 연중 계속하여 진행되어지고, 특정 기간, 특히 연말에 집중 모금을 진행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진이나 이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뭘 해요? 집중 모금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죠. 실제로 연중 모금보다 연말 집중 모금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 모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 모금이라는 것은 법인 모금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어떤 개인의 모금은 숫자적으로는 많지만 금액적으로는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하는 이러한 법인 그리고 기업 모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시험에 한 번쯤은 나왔었습니다. 개인 모금은 어떤 게 있죠? 아너소사이어티라 그래서 1억 이상을 한꺼번에 기부하는 것을 우리가 기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착한 가게, 3만 원 이상 착한 가게 후원도 있고, 직장인 나눔 캠페인이나 온라인 기부,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 모금은 기업 방문 및 자문을 통한 맞춤형 기업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고요. 공익 연계 마케팅, 연말 집중 모금 캠페인, 물품 기부 등의 방법을 통해서 모금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가능하죠. 방송에서 사연을 소개하여 모금하는 방식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죠. 지정 기부입니다. 지정 기부 가능하다라는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특정 대상 및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해서 기부자의 관심과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부하는 지역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러한 영역을 할 수가 있어요? 지정해서 기부할 수가 있습니다. 17회 시험 볼까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위해서 아너소사이어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모금 방식은 기간을 기준으로 크게 연말 집중 모금과 그리고 연중 모금으로 분류합니다. 지로 모금도 가능하고요. 사랑의 계좌 모금을 통해서 집중 모금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 사업형의 대표적인 모금 방법으로는 ARS 모금도 있습니다. 주요 배분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 있어? 신청사업, 기획사업, 긴급지원, 지정기탁사업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주요 배분 신청사업과 기획사업으로만 구성됐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신청, 기획, 긴급지원, 지정기탁사업 등이 있습니다. 신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로운 주제에서 우리가 프로포저를 제출하듯이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신청사업이라 그럽니다. 자유주제 공모 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받아 배분하는 것을 신청사업이라 그러고, 특별히 올해에는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이러한 주제로 신청하세요 라고 해서 별도로 또 신청을 받거든요. 그거는 테마사업이라 그래서 기획사업입니다. 기획사업은 배분 대상자로부터 제안받은 내용 중에서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또는 모금회가 그 주제, 즉 뭐예요? 테마. 주제 테마를 정해서 배분하는 사업을 뭐라 그래요? 기획사업이라고 합니다. 기획사업. 긴급지원사업은 재난구호 긴급구호라든지 저소득층 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을 긴급지원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정기탁사업은 우리가 아까 뭐예요? 기부처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 지역이나 배분 대상자, 사용 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서 배분하는 지정 기탁 사업이 있습니다. 17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배분 사업은 신청사업, 기획사업, 긴급지원, 지정기탁사업으로 구분된다.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기획사업은 어떤 거예요? 그 주제, 테마가 정해졌을 때 그 주제와 테마 안에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취약한 사회복지 현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 사업으로 모금회에서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획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일반적 배분 절차는 심사 기준을 확정하고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 심사 그리고 현장 방문 심사 그 다음에 최종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배분 대상입니다. 배분 대상은 사회복지 시설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도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긴급지원은 뭐예요? 개인들도 긴급지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사업 및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단체 및 시설도 가능하지만 누구도 돼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누구도, 개인도 배분 대상이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배분 제외 대상 있죠? 어떤 사람은 제외되겠어요? 이러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은 배분에서 제외됩니다.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람은 배분에서 제외될 수 있고, 법령상 금지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은 당연히 안 되겠죠. 정치, 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도 하면 안 되고,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안 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경우거나 모금회의 제재 조치에 따른 배분 대상 제외 기간으로 배분 신청한 경우라든지, 모금회의 배분 실행 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 결과 배분 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이런 경우에는 배분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활사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경우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 수급자를 지정을 해주는 것이죠. 자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자 언제부터? 2000년 1월부터 시행되어집니다. 자활은 국기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요. 조건부 생계급여 제도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조건부 수급자 생계급여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활사업에는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 시장 진입형 등이 있습니다. 근로유지형이라는 것은 노동 강도가 낮은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 의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사회서비스형은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향후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이고, 인턴 도우미는 여러분들 인턴 도우미 아시죠? 지자체나 지역 자활센터, 복지시설, 일반 기업체 등에서 자활 인턴 사업으로 근무하면서 기술 경력을 쌓은 후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 유도형 자활 근로 사업인 것이고, 시장 진입형은 말 그대로 이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내에 자활 기업을 창업하기 위한 시장 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입니다. 가장 뭐예요? 전문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회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인턴, 시장 진입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협력체계인 자활기관협의체가 운영되어지고 있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자활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 자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의욕을 고치,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한번 읽어보시고요. 7회 보면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는 참여 주민의 고유성과 존엄성의 원칙, 주민자발성의 원칙, 사업 실행 평가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 지역자활센터는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종합적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삶을 개선하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뭐죠? 우리가
돈을 만약 10만 원을 예측하면 거기에서 10만 원을 플러스해줘서 내 자산을 더 이렇게 중축해주는, 중액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들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빈곤층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탈빈곤, 탈빈곤을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가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저축할 경우에 저축분의 일정 비율로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희망키움 1과 희망키움 2가 있어요. 희망키움 1은 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것이고, 희망키움 2는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가 아닌 사람이죠. 그래서 근로빈곤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진입 예방을 위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에요. 그래서 생계와 의료를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주거교육수급자 가구이거나 차상위 계층의 가구를 3년 동안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고, 내일 키움 통장 있죠? 자활근로사업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2013년에 도입이 되었고, 청년 희망키움 통장도 있죠? 근로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8년에 도입되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에 0.2문항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복지론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는 것도 요령이다. 사회적 경제는 우리나라는 1920년대 두레라든지 그 다음에 농민협동조합 등이 그 시작이에요. 그러나 뭐 이것까진 모르더라도 1990년 후반 IMF를 겪으면서 빈부격차라든지 실업 문제 등의 문제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집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1973년에 오일 쇼크 이후에 복지 다원화가 우리가 다원화 현상이 발생하죠. 이 복지 다원화에서 나타나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1990년 IMF 겪으면서 이러한 빈부격차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에는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그리고 자활기업,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협동조합부터 먼저 볼게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설립이 되었고,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무부처는 어디냐면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 협동조합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조직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비영리적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합원들끼리 뭐 하지 않아요? 배당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 중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협동조합 중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여기죠. 설립을 하려 그러면, 협동조합을 설립하려 그러면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를 한 다음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7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인 가치 실현과 영리라는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은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인데,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주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요시하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사회적 경제의 주체에 해당합니다. 협동조합의 발기인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의 공헌을 목적으로 한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원의 권익 옹호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조직을 말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사회적 기업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사회적 기업은 그 말 그대로 기업이기 때문에 영리 추구와 이윤 추구와 그리고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실현, 이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잡는 것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가 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는 기관으로서 이윤을 추구하면서 첫 번째 이윤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목적, 두 번째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이것이 뭐예요? 사회적 기업이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회적 기업은 뭘 한다? 이윤 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걸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돈을 벌어서 이러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을 기업은 법이 아닌 뭐예요?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산하의 내용이고요. 도시재생 활성화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러니까 독립된 법이 아니라 특별법 안의 내용으로 마을 기업이 운영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의 기초에 주민의 욕구와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기업 내 지역 주민이 일정 비율 이상 되어져야 합니다. 이거는 마을 기업을 웅모할 때마다 그 비율 자체가 다소 좀 다르기 때문에 일정 비율 이상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에 보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도 합니다. 마을 기업은 회원 외에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마을 기업은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은 영리예요. 얘는 영리예요. 영리. 그래서 마을 기업은 지역 공동체를 기반하는 영리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영리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활기업은 우리가 아까 자활사업에서 시장 진입형이라는 사업이 있었죠. 그래서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자활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2인 이상, 여기는 2인 이상 기억합시다. 자활기업은 우리가 협동조합은 5인 이상 발기인이었다 그러면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차상위, 그래서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1인 이상의 사업자의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1인이 창업할 경우에는 개인 창업으로 관리, 자활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활기업 참여자의 노동관계 법령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가능해야 하고,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나와서 자활기업을 할 때에는 동일 사업의 유형으로 자활기업을 창립해야 그것이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 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활기업은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위해서 운영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예요. 자원봉사센터는 2005년에 자원봉사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고 2006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특성 및 원칙에는 자아실현, 자발성 및 자주성, 무보수성, 이타성, 사회성, 공동체성, 복지성,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고 개척성과 지속성의 특성과 원칙이 있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고 5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 자원봉사 활동의 특성 중 이타성,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죠. 이타성,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 이타성은 자원봉사자의 자기 실현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효과적인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고려해야 할, 자원봉사를 하려고 그러면 기관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업무에 관해서 완벽한 지시를 주고 어떤 질문에도 응답할 준비를 해야 되고, 기관이 기대한 것을 명확히 전달하며 부적절한 행동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모집 시기부터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인정과 보상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를 개별화하여 의미 있는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관리자의 임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정과 보상의 유형에는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이 있겠죠. 공식적인 것은 배지나 핀, 증서, 감사장, 연례, 만찬, 초대, 파티, 시상, 표창 등이 있고, 비공식적인 것은 진정한 감사의 말, 좀 더 중요한 책임을 부여하거나 인정하는 배려 등 이러한 공식적인 보상과 인정이 있는가 하면 비공식적인 보상과 인정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상장을 주지 못하더라도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충분한 인정과 보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활동 등의 금지죠. 비정파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행정적 지원 등을 받는 자원봉사 단체 및 자원봉사 센터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정과 보상은 정신적, 물질적, 추상적, 구체적인 요소들을 모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인데요. 보통 이러한 정책이 들어가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데, 자원봉사진흥, 저랑 이름이 좀 비슷해.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그래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기억하세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것이 뭐예요?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다? 국무총리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진흥에 관한 국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기본 계획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라 그랬죠. 왜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 기본 계획은 보통 몇 년? 5년이었죠. 그래서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고,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작성, 행정안전부에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얘가 중요한 거예요. 자원봉사는 누구? 주무부처가 행안부다.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행안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입니다.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야 한다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법적 근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언제? 2005년에 제정되어서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저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대학 교수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직에 3년 이상 저는 시간 강사잖아요. 그죠? 그래, 겸임이나 잘해봐야 투김 교수 정도인 거죠. 그래서 조교수 이상 직에 3년 이상 재직하는 것이고, 자원봉사 단체, 자원봉사 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5급 이상 퇴직 공무원, 이러한 사람들이 자원봉사 센터의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원봉사 센터에 대한 사업비 보조의 법적 근거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있는 것이고, 자원봉사 센터의 조직 운영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민참여 0.2문항 정도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운동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조직화라는 것이죠. 자, 지역사회복지운동,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욕구 충족을 위해 사회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함으로써 지역사회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전개되는 조직적인 운동이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거예요. 물론 자발적이지만 그냥 우연찮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당히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이다라는 것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기억해서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어떻다? 의도적이면서 조직적인 운동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이의입니다. 지역주민의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적인 운동이다.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사회권은 뭐예요? 복지권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권, 복지권 확립운동이다. 지역사회 복지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생활운동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지역 주민 전체를 기반으로 함으로 대상자가 포괄적이다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출문제 많이 나왔었죠. 지역사회복지운동은 복지권리,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의의는 복지권 의식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복지권 확립,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관련 조직 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 동원, 지역사회의 정체성 확인과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사회복지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로서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활 영역에 포함된다. 지역주민, 지역사회 활동가, 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민운동과 연대, 지역사회복지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시민운동과 연대할 수도 있고요. 전문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복지운동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법과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거죠.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조집단의 조직화와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이 지역사회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는 것도 활성화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사회복지의 독자적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죠. 사회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발하는 것, 신자유주의와 같이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혁적 논의를 연결하는 것이죠. 다양한 운동 조직의 노동운동 조직과 시민운동 조직과의 연대 활동을 통해서 사회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발전적 논의가 연계된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주민 참여. 그것을 위해서는 어때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민 참여는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면서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 계획의 작성, 결정, 집행에 누가 관여하는 거예요? 주민이 관여하는 것을 주민 참여라고 할 수가 있죠.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에 있어서 불평등을 완화할 수가 있고, 주민들이 계속하면 저쪽 지역은 이런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우리한테도 이런 것들을 제공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지방행정에 있어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주민 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공동체성이 강화되고 지역 주민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고, 주민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렇게 매 사사건건 주민들이 다 행정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도 많이 지연되어지고 비용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를 시행한다. 그러면 행정비용이 증가되어져요. 정보의 제공, 공청회, 주민투표 실시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가 있고, 계획 입안이나 집행하는 데 있어 시간상의 지연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주민들 간에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2공항을 설치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집단들이 대표성 있게 참여는 하지만 과연 이들이 지역 주민 전체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확보했느냐, 이러한 것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 참여를 위한 행정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른스테인이 주민 참여 8단계입니다. 한 문제라고 제가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자, 아른스테인은 주민 참여의 정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의 정도에 따라서 8개의 단계로 나누었어요. 그게 아른스테인이 주민 참여 8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민 참여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참여로부터 형식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참여까지 다양하다. 아른스테인은 주민 참여의 정도를 8가지의 단계로 구분하면서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합니다. 비참여 상태, 형식적 참여, 주민 권력 형태,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데서부터 가면
주민통제 권한이임 협동관계, 회유, 상담, 정보 제공, 치료, 조작 이렇게 8단계로 나가는데 가장 밑에 조작과 치료는 가장 낮은 수준의 참여 형태로 주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는 상태가 뭐예요? 조작과 치료, 비참여 상태이고 중간에 3개, 정보 제공, 상담, 회유는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뭐예요? 형식적이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은 매우 미약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 주민 권력은 협동관계 권한이임 주민통제는 주민의 권력이 상당히 인정받는, 존중되어지는 기존의 권력관계의 변화에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하고 주민이 의사결정에 있어 주도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민 권력 단계다라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 상담, 회유는 뭐예요? 형식적 참여죠? 해당한다. 자,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은 이제 마무리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단계 자체가 주민의 권한이 가장 높은 것에서부터 주민이 권한이 가장 낮은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암기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었죠. 자, 저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주권을 협회에 상담했더니 정치적으로 조작하더라. 주민통제 권한인 협동관계 회유, 상담, 정보 제공, 치료, 조작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저는 암기했습니다. 뭐 주권을 협회에 상담했더니 정치적으로 조작하더라. 주민통제 권한인 협동관계, 그 다음에 회유, 상담, 정보 제공, 치료, 조작 이렇게 8개를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 키워드를 암기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주민통제는 주민이 전체적인 결정을 하는,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주민이 모든 걸 통제한다라는 것은 스스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해 그래서 집행 그리고 평가 단계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그래서 스스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주민통제입니다. 권한이임은 주민에게 막강한 우월한 권한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 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권한이임입니다. 협동관계는 행정기관이 최종 결정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에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다.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다. 그러면 협동관계입니다. 자, 회유는 회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위원회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서 주민이 참여 범위가 확대되지만 의결권, 여러분들이 운영위원회는 심의권만 있고 의결권은 없다 그랬어요. 마찬가지 위원회는 의결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주민들이 참여했으나 결정적인 것은 결정은 행정에서 했다라는 것은 의결권이 행정에게 있다라는 회유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라는 점에서 제한적이죠. 자, 그래서 여기 회유, 상담, 정보 제공은 어디예요? 형식적 참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담은 뭐냐면 공청회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상담, 공청회. 그래서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지만 상담에서는 뒤에 형식적인 단계에 그친다. 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 제공은 정보는 주지만 피드백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정보 제공은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만 환류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치료는 뭐냐 하면 주민들 듣지 않는다라는, 주민은 얘기하지만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민의 욕구 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불출시켜 치료하는 단계로서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지만 행정은 듣지 않는다. 이게 치료예요. 그러면 조작은 뭐예요?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 주민이 있다, 행정이 있다 정도만 우리가 존재의 의미만 있을 뿐이지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에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교육, 설득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여한다. 단순 참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조작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을 협회로 상담했더니 정치적으로 조작하더라 먼저 기억하시고 이 주민통제 권한이임 협동관계 회유 상담 정보 제공 치료 조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통제는 스스로, 권한이임은 막강한 우월한, 협동관계는 협상으로 유도, 회유는 위원회, 상담은 공청회, 정보 제공은 환류, 피드백은 없다, 치료는 듣지 않는다, 조작은 단순 참여. 이러한 단어가 키워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엔 이렇게 나오죠. 19회 회유 단계 예로서 어떻게 나오냐면 A씨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갈등을 겪고 있다. B씨는 A씨의 추천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위원회에 들어가면 뭐? 회유라고 볼 수 있죠. 회유. 그래서 회유입니다. 주민 대표로 참여했다. 하지만 회의는 B씨의 기대와 달리 A씨가 의도한 방향대로 최종 결정되었다. 의결권은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조작은 뭐예요? 정치적으로 조작하더라. 가장 낮은 수준이죠. 행정기관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 확인,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을 교육, 설득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여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단순 참여, 주민 참여 권력 분배 정도에서 가장 낮은 요 두 가지가 키워드죠. 권한위임은 뭐죠? 권한위임, 주권이죠. 권한위임은 막강한 우월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주민들이 특정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계. 자, 주민회유. 회유는 주민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회유예요. 회유하면 뭐예요? 위원회가 들어간다 그랬죠.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협동관계는 뭐예요? 협상으로 유도한다 그랬죠. 권력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가능한 주민 참여 관계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배웠던 키워드만 잘 기억하면 대부분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지역사회 복지론 1강에서부터 3강까지 왔습니다. 저도 목이 쉬어라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은 좋은 점수로 합격해 주시는 게 저의 가장 큰 기쁨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시험 보는 그날까지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시간 관리 잘 하면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면서 지역사회 복지론 핵심 요약 정리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파이팅!